네, 매주 목요일 시장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오늘 시장은 반전의 반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뭐 시장의 색깔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채권 시장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타코일지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앞서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 브리핑 중에 튜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정책 선언이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조만간 또 뒤집어지겠지 생각하고 역배팅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이번에 한번 뒤집어졌으니까 또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또 반전이 있겠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소위 말해서 뭐 리버레이션 데이 해가지고 해방의 날 해서 그렇죠. 상호 관세가 세계 경제에 또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실 관세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린란드 이슈가 일단은 뭐 나토 사무총장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이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뭐 관찰해야 되는 이슈가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연준의 정치적인 독립성 이슈 지금 대법원에 가 있죠. 그리고 관세 이슈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이 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의 금리의 또 변동성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아니면 적어도 1분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이슈가 뭐 지금 유럽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25% 관세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네. 철회는 됐지만은 사실 앞에서 이제 타코 나왔고 튜나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된 배경은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 미국에 굉장히 강한 그런 대응을 했던 거, 뭐 ACI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럽과 미국이 지난 7월 달에 관세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합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제일 컸던 게 7,500억 달러의 에너지 구입과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였습니다. 네. 이거를 보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위해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고 에너지원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차질이 생기게 되면 저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차질이 생기면 그런 협정을 했던 게 일본도 있고 한국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최근에 대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시스템의 흔들림 자체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튜나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린란드 분쟁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연기금이 미 국채 전략 매각을 좀 선언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면서 셀 아메리카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덴마크에 이어서 여타 다른 유럽 국가도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될까요? 예, 항상 이 미국 국채 매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처음 나온 게 이제 중국과의 갈등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하게 네.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점진적으로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나 아니면 기금들이 미국 자산을 줄이는 그런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점진적으로요. 그렇지만 전량을 매도한다든지 덴마크 연기금처럼 네. 이런 부분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지만은 1억 달러 정도는 전체 미 국채 약 한 3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거라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전체가 약 한 뭐
8조, 7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이것들이 전부 다 팔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다른 지역과 달리 민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매도로 가기에는 어렵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국 자산을 다 팔게 되면 그 판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셀 아메리카라고 그러면 미국 자산을 사지 않고 유럽이나 기타 지역을 사야 되는데 만약에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유럽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게 어떤 채권을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유럽 경제에 또 부담이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네. 이것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쪽에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덴마크 연기금도 이게 미 국채를 1억 달러 팔지만은 그거를 팔고 유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뭐 달러 자산, 다른 달러 자산,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뭐 모기지 증권 같은 걸로 다시 그 뭐랄까요 자산 배분을 다시 하는 그런 리밸런싱의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CIO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쵸. 일단은 뭐 유럽 전체까지는 확대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 셀바 아메리카 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투자가 미국을 벗어난다면 유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중국으로 가거나 해야 될 텐데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다면 유로화가 강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어렵죠. 너무 어려운 사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슈가 또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와 관련해서 이 연방 대법원 심리가 간밤에 또 열렸어요. 그래서 보수 성향 대법관도 절차의 정당성이 있냐 등등 좀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것이다라는 관측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 이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제동이 이번에는 걸릴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나 아니면 법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에 따르면은 아마도 연준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연준의 편을 들어준다는 게 뭐 연준이 이뻐서가 아니라 연준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미국의 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거에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의 독립성이거든요. 어디로부터 독립성이냐면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쿡 이사 해임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크게 줬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연준의 독립성을 좀 보호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뭐 저걸 준다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임할 때 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주 좁은 의미의 그런 재량권을 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계속 연준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준은 그것까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일단 뭐 연준 쪽에 어느 정도는 힘이 좀 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의 이런 기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도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힘보다는 연준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무게를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관측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최근에 또 이슈가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거잖아요. 근데 예상 시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9일에서 14일로 바뀌었다가 20일로 밀렸다가 이번에 또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중순까지 좀 늦춰졌는데 되게 이례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좀 절차적인 지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연준 리서크 기사 그 판결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의 어떤 사법적인 법의 판결 그걸 넘어서 사실 이 관세 부분은 대통령이 그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IEPA라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관세를 부과한 건데 이 관세는 사실 세금 같은 경우 세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 긴급 경제 권한법을 가지고서 관세를 매겼으니까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의 권한이나 아니면 범위가 맞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 네. 하급심에서는 이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법 절차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자인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만약에 부인을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부와 미국이 감당해야 될 것이 1,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금을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언제부터 어떤 관세를 해야 될지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너무 거예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진짜 이게 사실 저도 궁금했었던 게 만약에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정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관세를 안고 갔던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엔 또 어떤 식으로 환급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코스트코 이쪽 같은 경우에도 관세 때문에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코스트코도 지금 거래하고 있는 타 기업들 다른 나라들 기업들 다 합치면 정말 몇만 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맞냐 아니냐 진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 차례 밀렸었고 다시금 2월 중순 이후까지 늦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쪽이 귀금속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과 은, 뭐 백금까지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은 포함해서 이런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당분간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전망을 하면서 금값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작년 초보다 엄청 약해질 거라고 봤었는데 네. 그 전망이 틀렸습니다. 근데 아. 이러한 전망을 제가 그런 금값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을 거라고 전망한 근거가 뭐였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에서의 이슈들이 저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리스크들이 2026년도에는 좀 완화될 것이다,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일랜드에 대한 그렇죠.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경학적 리스크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한 뭐 지금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채권 시장도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값의 추가 상승 여력을 굉장히 크게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금값이 약 한 75% 정도 상승을 했고 은도 이런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산업재원 자원으로서의 또 수요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경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유지된다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금값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나왔던 이야기가 그때는 이제 뭐 추수감사절쯤에 나는 뭐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럼 2026년에는 보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운 키워드를 또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그린란드라던가 베네수엘라라는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키워드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금 같은 금도 지금 뭐 한번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은도 더불어서 뭐 백금, 뭐 은 다 모두 다 산업재 수요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정말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지금 뭐 조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이제 다음 달 8일인가요? 그때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재정 악화 우려가 국채 시장을 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일본 국채 40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넘겼고요. 미국채를 포함해서 글로벌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좀 미쳐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이 장기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겁니까 이슈입니다. 지금 네. 뭐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의 추가 인하에 대한 전망이 있죠. 연준은 한 번 정도고 시장은 두 번 정도 아니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인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정책 금리니까 아주 초단기 금리고요. 시장에서 제일 벤치마크로 삼는 건 미국채 10년물 금리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초장기 금리인 뭐 30년, 40년 금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금리는 정책 금리랑 다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약간의 시장에서의 히스테리 아니면 불안전 변동성 요인 때문에 좀 오버슈팅한 부분은 있지만 좀 내려올 거로 보입니다. 벌써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 내려오겠죠. 네. 그렇지만 그 레벨 자체가 우리가 뭐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본도 지금 뭐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네. 8%를 2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21조 엔 이상의 추경과 재정 확대와 또 군사비 지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미국도 OBBA에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재정 지출을 통한 적자 확대,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결국은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될 것이고 채권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 금리가 많이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재정 적자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뭐 키워드로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채권 확대를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채권 발행률이 높아진다면은 이게 뭐 내려오기에는 기대감을 많이 갖기에는 지금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BOJ 통화정책 행보인데요. 일단 이제 당장 내일이죠. 네. 내일 올해 첫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동결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동결할 것 같고요. 네. 예. 뭐 시장의 기대는 왜냐하면 지난 12월 달에 올렸던 거에 대한 영향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8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번 겪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번 금정회의에서는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마켓 시장에서의 어떤 컨센서스는 6월 달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은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보통 매번 올리거나 아주 빈도수가 많이 올리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번 올리고 한 번 쉬었다 한 번 올리고 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거의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달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면 지난 12월에 했으니까 6월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할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속해서 올려야지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있는데 네. 한 번 올리고 있다가 또 늦게 6개월에 올리면 그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요. 그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채권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이걸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밥도 계속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근데 밥 먹다가 잠깐 쉬면은 헛배 불러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번에는 동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를 6개월 단위로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인상 시점은 한 6월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뭐 부동산 안정화라던가 고환율 해결 대책처럼 이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좀 질의응답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민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지금 환율이잖아요. 네. 환율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1,400원 내외로 아주 방향성과 레벨까지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 정책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구두 개입을 한 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달러 원 환율이 한 10원 정도 내려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우려했던 세제를 통한 뭐 시장 조정의 어떤 그 우려를 이제 뭐 세제는 아니다. 네. 그리고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거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IB 쪽 의견을 보면서 봤던 게 한국의 이 원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좀 강세의 영향을 또 보여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원화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조금 배팅하는 글로벌 IDB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강력한 구두 개입을 보여줬고 공급 확대까지 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언급을 했다시피 외환 당국은 이 환율 안정 대책이 연초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조금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대 심리 자체는 좀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환율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나 한국 외환 당국이 한다고 그러면 이 원화 수요와 공급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렇지만 네. 달러 공급에 대한 것은 이거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달러 수급을 우리 외환당국이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요.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기 위해서는 해외에 대한 투자가 줄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서 공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이 더 많은 외화를 달러를 획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져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밖으로 나가는 돈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외환 정책은 우리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니 해도 우리나라 자체 이 펀더멘탈이 강해지는 것만큼 이렇게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